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자, 오늘은 시즌2 두 번째 시간. 네,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다시피 그 AI, 그다음에 미디어, 그다음에 검색 변화에 대한 것들을 한번 24년도 돌아보고 25년도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AI. 지난 시간에 이제 24년도 리뷰를 한번 정리를 해봤죠. 네. 생각보다 좀 길어져가지고 네, 분량을 많이 뽑았다는. 근데 25년도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저희가 25년도에 기대해야 되는 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25년 기대되는 첫 번째 탑 3를 한번 뽑아볼까요? 아니면 일단은 뭐 24년 리뷰에서도 얘기했겠지만 네. 이제 시작한 이제 개인화, 네, 그렇죠?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고, 다음에 일단은 뭐 전체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2030년까지 약간 618억 달러, 약 86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한다고 일단 뭐 전망은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 예측들이야, 뭐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거고. 근데 사실 저희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게 사실 뭐 기대도 되고 맞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몇 개 저는 이제 지원이 되길래 네. 해서 좀 써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신기하다라든가 뭐 우와 하는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어떠셨어요? 뭐 잘 못 느꼈습니다. 예, 일단은 애플 인텔리전스 설정할 때 뭔가 막 설정하고 뭐 셋업하는데 막 뭔가 계속 뭔가 읽어드리고 막 해서 그러니까요.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약간 기존의 시리랑 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그 저희가 2024년도 얘기했을 때처럼 뭐 디바이스별로 지금 맥도 그렇고 더 확장돼서 또 개인화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아마 그 부분이 개인화가 조금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저는 언어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뭐 영어만 되고 있다 보니까 현실감이 좀 덜 오기도 하고 그런 뭐 기술적인 혜택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체감하는 부분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본격적인 AI 어시스턴트의 장을 여는 시작이니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뭐 근데 2024년도 하반기를 보면 AI 2025년도도 하도를 하나 뽑자면 수익한 것 같아요. 수익화요. 네. AI의 수익화요? 뭐 오픈 AI든 뭐 퍼플렉시티 같은 서비스 플랫폼들도 이제 수익화 단계.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건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로 퍼플렉시티 샵. 그러니까요. 그거는 생각보다 빨리 등장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검색 광고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수익하는 모델이 기존 플랫폼들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봤던 거를 네, 거의 한 1, 2년 사이에 뭐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워낙 기술 혁신이 빠르니까 뭐 그런 네. 생각도 들지만 뭐 약간 우려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용자 저변이 그만큼 넓어지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이제 그런 견조한 성장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네, 이 부분도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이제 AI 구독료라고 그러나요? 이제 뭐 한 네. 20달러 정도가 이제 그 사실상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커피 몇 잔 값 뭐 이런 식의 이제 관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뭐 아직 사실로 밝혀진 거는 아니지만 뭐 GPT-5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오픈 AI 챗 GPT가 구독료가 플러스가 20달러고 맞습니다. 프로 버전은 200달러더라고요. 맞아요, 200달러. 그래서 저는 거의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아니 20달러와 200달러면 10배잖아요. 네, 이렇게 큰 차이가 나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마 더 고도화된 성능의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면 이제 구독료가 굉장히 크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점점 이제 그런
진입 장벽은 낮춰갖고 굉장히 좀 저렴하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그리고 같아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도 좀 제한적이긴 한데 뭐 그렇게 막 우리가 막 고도화된 이런 그 프롬프트를 쓰진 않다 보니까 차이는 잘 못 느끼는데 뭐 대체적으로 다들 차이를 많이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반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뭐 그 복잡하거나 막 이런 컴퓨팅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작업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못 느끼겠지만 아마 그 프로 버전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200달러는 좀 200달러면은 거의 한 20만 30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25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20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쓰고 그거의 효용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용이었다 보면은 이제는 또 B2B 업무용 기업들이 써야 되는 있죠? 어떤 좀 더 고도화된 모델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런 그 유료화 또는 수익화 모델들이 빨리 결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구심 또는 약간의 뭐 어떻게 보면은 확산이라든가 보편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넷플릭스도 얼마 전에 이제 광고가 붙은 버전의 상품들 내놓고 네. 이런 수익화에 대한 것들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동시 접속 계정도 이제 막 제한하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경험을 늘리고 사용자 수의 저변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게 대개의 경우는 좀 개방된 그리고 진입 장벽이 낮은 가격대 그다음에 무료 버전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퍼플렉시티 샵이라든가 이런 이제 수익화 모델들 같은 경우는 좀 진도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비용적인 부담도 크다라는 얘기겠죠. 뭐 그냥 이건 제 주변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퍼플렉시티 프로를 쓰다가 해지한 친구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검색량이 많고 사용하다 보니까 프로 버전이 필요했는데 네.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다. 그냥 무료 버전 써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구독료로 수익화가 계속되어야 사실 조금 더 투자의 여력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만약에 꺾였다면 계속해서 아마 추가 수익화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퍼플렉시티가 좀 검색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네. 검색 광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쇼핑으로 갔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픈 AI의 챗 GPT나 서치 GPT가 광고가 붙을 것인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구독료에는 어떤 심리적 저항도 있는 거고 그만큼 그런 이제 인프라를 운영한다든가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겠죠. 네. 아니 뭐,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AI의 굉장히 추종자들은 뭐 퍼플렉시 샵이 나왔을 때 구글 쇼핑은 망했다. 네이버 쇼핑은 망했다. 아, 뭐 챗GPT 나왔을 때도 뭐 구글 망했다고 했는데 아직 경고합니다. 그럼요. 뭐 소셜 네. 커머스가 등장했다고 그랬을 네. 때 이제 다 뭐 인스타에서 사고 페이스북에서 살 거야 그랬지만 뭐 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네. 여전히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지만 기존의 질서하고 이제 공존하는 모델이 계속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 밖에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개인화된 경험의 요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네.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네이버 모바일 변화, 이게 LLM이 적용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검색 플러스 소셜, 그러니까 검색 플러스 피드가 어떻게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새 네이버 서비스에 거의 모든 서비스에 이게 큐가 결합이 되는 형태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는데 네. 되게 그 피드라고 해서 소셜 기능을 강화를 시켰는데 최근에 좀 그 모바일 메인에 들어가면은 네. 뭐 이전에 검색이라든지 바텀 밑에 컨텐츠 쪽에 기면 있는 밑에 거 나오는 게 이게 말씀하시는 홈피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검색을 해도 검색을 하면 SRP가 나오잖아요. 네. 그 SRP 밑에 서치 피드라고 해서 피드가 또 나와요. 아, 이게 네네네. 뭐 다른 검색했던 기록이랑 지금 보고 있는 주제의 그쵸. 트렌드들을 보여주는 자기 건데 설정이나 뭐 이런 거 네. 다 조합해서 하더라고요. 네이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잘해줘야 할 네이버의 텐데. 사업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네이버가 광고 수익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인벤토리가 정말 늘어났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요새는 뭐 커머스 기업 아니냐 뭐 이럴 정도로 커머스에 힘을 굉장히 많이 싣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나요? 근데 지난 3분기 IR 자료 보면은 광고 수익 늘어났고요. 여전히 그렇죠. 근데 구글도 광고 수익이잖아요.
그쵸. 네. 구글 광고회사죠. 저는 그냥 네이버가 네. 쿠팡의 뭐 대항자냐라는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그냥 너무 그 네이버 갖고 쇼핑 하나 갖다가 쿠팡이랑 워낙 커져서 네, 그렇죠. 하는 건데 저는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가 네이버가 1위 하고 싶겠냐? 그러니까 쇼핑을 1위 하고 싶겠어?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그것까지 1위 해버리면 여기는 아마 종속 사업이 안 될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는 네이버 나름대로 약간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왜냐면 구글은 구글 쇼핑이라고 하는 광고 상품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네이버가 지향하는 게 뭐 거래 금액이 저는 사실 그만큼 올라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네이버는 계속해서 이 사업의 본질이에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이 광고인데 이 광고 지분을 계속 늘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이버 Q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역할을 지금 뭐 정의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발표한 지 꽤 됐는데 계속 베타 네, 베타 버전이기도 하고 이게 사용성이 높지 않다. 네,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지금 SERP에 나오는 결과보다 더 만족스럽냐. 근데 지금 네이버가 검색 SERP에다가 SURF라는 걸 붙여버렸어요. SURF요? 네네. 서프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서프라고 네. 네. 붙였는데 이게 약자 제가 까먹었어요. 뭐였는데 유저 모드인데 그게 PD예요, 피드. 그러니까 이건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소셜 기능인데 네. 이 소셜 기능은 약간 조금 AI가 적용된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그럼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한 거죠. 개인의 네. 취향, 네. 이 사람이 클릭해서 봤던 컨텐츠, 아니면 이 사람이 검색했던 기록들, 아니면 쇼핑해서 클릭한 상품들, 이런 이 사람의 행동을 기반으로 이 피드를 구성을 해버리니까 최근에 또 발견한 거는 블로그 컨텐츠를 보잖아요. 네. 모바일 앱에서. 네. 그 블로그 컨텐츠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블로그에 다른 글을 볼 수 있거나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갑자기 더 내려가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이 주제 여기에서 봤던 이 컨텐츠의 주제와 유사한 주제들의 다른 컨텐츠들 밑으로 피드를 더 만들어가지고 계속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관심이 없어도 다른 주제를 더 주고, 그러니까 그 핵심 주제와 관련된 계속 가지치기를 넓혀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발견하고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네이버 플랫폼의 어떤 본질이죠. 네. 사용자를 락인시키고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많은 광고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네이버는 광고 수익이 더 증가하는 이런 그런 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AI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그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AI 개발을 했지만 이거는 그냥 숙명인 거죠. 자기네들이 기술 선도 기업이고 플랫폼인 부분에서 약간 계속해서 그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번 단 24에서도 계속 AI가 나왔잖아요. 결국엔 서비스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그 네이버 앱 사용자 중심의 변화인 거죠. 그렇죠. PC 버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건가요? PC 버전은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모든 게 다 적용된 건 아니에요. 현재 뭐 적용된 그 케이스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조금 그 한정적이긴 하지만 네. 제가 PC를 잘 안 써가지고. 아 그러세요? 근데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지금 네. 데스크탑에서는 웨이를 쓰거든요. 네이버 네.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때. 특히 그 애널틱스를 보면은 네. 그 브라우저 버전을 보면 웨일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뭐 어떤 카테고리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막 20% 30%까지 웨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그 네이버 앱에서 그렇죠. 위. 이제 웨일을 하다 보면 이제 웨일이 또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네. 그렇죠. 이제 데스크탑이랑 모바일까지 다 커넥트 되는 거죠. 네이버가 좀 이런 AI 기술력이 또 만만치 않은 회사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에 좀 그렇죠. AI에 기반한 이제 서비스 경쟁의 본격적인 도입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좀 뭔가 자체 좀 독특한 경쟁력을 좀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다른 그 경쟁사와 너무 차이가 커졌어요. 네이버가 그쵸. 보유한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게 막 컨텐츠만이 아니라 저는 네이버 지도, 아, 그렇죠. 네이버 지도는 지금 어느 서비스도 티맵도 카카오 내비도 못 따라갈 정도의 데이터를 다 그렇죠. 보유하고 생태계를 있어요. 만든 네. 셈이니까요. 그렇죠. 뭐 한국에서 뭐 요식업 하려면은 무조건 다 그쵸. 네이버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 플레이스 있어야 되고, 기본이고. 거기에 우리 가게 정보도 다 올려줘야 되고, 메뉴도 올리고 가격대도 올려줘야 되는
그만큼 그러니까 사업자,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이 플랫폼 사업자의 가장 큰 역할이고 강점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더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개인화를 달성해낼지 또는 이제 네. 개인화를 통한 어떤 사용자의 만족도 또는 어떤 그런 경쟁력들을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네이버의 어떤 혁신들을 네.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좀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왜 그런 말 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개인화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낌 맞아요. 점점 뭐 어떤 그런 추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기술이 숨어 있다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은 숨고 그런 이제 사용 편의성은 증가하는 이런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화 아닐까요? 네. 이건 앤디가 저한테 얘기했지만 챗GPT 5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저도 가짜 뉴스에 낚인 것 같은데 네. 뭐 내년에 나올 거다 뭐 별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쫙 뒤져봤는데 아무래도 이 챗GPT 뭐 GPT-5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오픈 AI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거를 지금 뭐 공개해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AGI의 모습을 이렇게 딱 선보이는 이런 거는 내년에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만다가 나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한 해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GPT-4o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버전이 굉장히 다변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모델들을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한동안은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뭐 이제 이런 서치 GPT도 붙이고 뭐 모델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옵션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O1이라고 부르는 이 버전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모델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론 기능이 그쵸, 굉장히 굉장히 강화됐고 뭐 전에 이제 뭐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어떤 이런 그 GPTS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새로움이라고 느끼지 않을 뿐이지 이 생태계는 굉장히 많이 이제 커져 있는 상태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용도에 맞게 커스텀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고 25년도에는 결국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업무 현장에서는 중요하게 좀 활용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맞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좀 해보면 저는 이제 구글 LLM이 작년에 사실 뭐 지난 시간에 얘기는 못 드렸는데 구글 노트북 LLM이죠. 네. 그게 생각보다 되게 이런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간결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굉장히 유용하게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다음에 어떤 뭐 글쓰기의 말투나 뭐 글쓰기의 투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진 자료 내에서 맞춤 어떤 생성형 답변들을 하는 걸 보면 그런 이제 뭐 학습 기능이라든가 뭐 리서치 페이퍼를 쓴다든가 뭐 기업 내부에서야 어떤 뭐 교육용 자료를 에이전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이제 실용적인 활용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챗GPT 같은 경우도 GPTS를 이제 뭐 이렇게 GPTS 마켓에 내놔서 뭐 수익용 이런 걸로 활용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이면 기업, 단체면 단체 그 안에서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커스텀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라이트하게 쓰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이런 AI에 또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또 AI 리터러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라마가 촉발시킨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 그런 베이스 모델들을 그냥 오픈 소스로 풀어버리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뭐 그 개발자들이 주로 많이들 하시긴 하지만 네. 예, 자기 목적에 맞게 트레이닝을 해서 쓰는 여러 형태의 이제 그 활용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온 디바이스 LLM들이죠. 그러니까 네. 라이트하게 좀 작동해야 되는 뭐 노트북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구동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진영에서 훨씬 더 빨리빨리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자기 목적화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이 업무 역량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생산성의 측면에서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AI 리터러시라고 하시면 이제 참 제가 계속 고민되는 주제인데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기술적인 이해라든가 뭐 네. 원리라든가 뭐 컴퓨팅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편타당한 교육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학제적으로나 뭐 사회 시스템에서 이제 교육의 문제, 교육 격차의 문제로서 굉장히 준비를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기업 같은 경우야 결국은 뭐 어쨌든 임직원들 교육도 하시고 일종의 사교육이죠. 각자 이제 그 뭐 교육 플랫폼에서 수강도 하시고 자기 개발 스스로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뭐 학생들이라든가 뭐 연구자들이라든가 뭐 어떤 그 자본이 충분치 않은 자기 개발 투자를 뭐 충분히 하기 어려운 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들도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기업 전체에서 AI를 쓴다라는 거는 어떤 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장점은 있겠지만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려면은 사실 AI 리터러시가 먼저 선반으로 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막 모든 그 전사 직원들이 이거를 유용하게 써야지만 사실 효율이 되는 거잖아요.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뭐 어떤 협업이라는 게 뭐 리터러시라는 게 결국은 소통의 어떤 그 베이스라인을 만드는 그런 전제 조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의 뛰어난 역량으로 조직의 역량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극을 줄 수는 있어도 그런 면에서는 결국 조직화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의 공통적인 그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인가 조직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더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고민이 거예요. 많을 거예요. 네네. 본인들이 그거를 또 잘 알고 장악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의 방향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뭐 리더분들도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이 AI라는 분야는 뭐 따라가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네. 이제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될 텐데 뭐 사실 뭐 여러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조직적인 변화나 개인 역량의 어떤 그 체계적인 학습이나 뭐 역량 개발의 체계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건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를 소개하고 이런 게 있다, 이 기능이 있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케이스만을 얘기한다고 그게 리터러시가 갖춰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거 그냥 일종의 그냥 강의죠. 그냥 트렌드에 그렇죠.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데 결국에는 내재화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부분 안다와 쓸 수 있다라는 건 다른 거잖아요. 네. 저희가 영어를 공부를 많이 배운다고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닌 거죠. AI를 많이 접하고 뭐 일상적으로 쓴다고 해서 그게 AI를 잘 쓴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떤 목적지향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어떤 뭐 자기 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나 목적에 맞게 좀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새 기술을 좀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많이 바쁜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도 너 트위터 할 줄 아니? 그럼 네가 그게 트위터 해라. 기술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그 코드를 생산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클로드 AI 같이 이제 뭐 프롬프트를 만들어 준다든가 네. 아니면 짧은 어떤 자동화 코드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누구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발전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쓰느냐, 쓸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격차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앤디가 자주 저한테 이런 말 질문하는 것 같아요. AI가 마케팅 에이전시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참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저는 이 전문 서비스업에서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그 전문 서비스 영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역량이 부족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네. 바빠서 또는 그 업무가 중심은 핵심 역량이 아니어서 주변적인 것이어서 외부 도움을 받는 것, 소위 말하는 어떤 형태의 이제 아웃소싱이나 분업화였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발달된 AI 어시스턴트나 AI 에이전트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걸 굳이 외주를 한다던가 할 필요가 없는 영역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내재화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내재화하는 게 더 생산성이 높지 않느냐에 대한 이제 그 주장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될 때마다 과연 마케팅 에이전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자본 집중적인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거나 네. 아니면 고도의 자원을 이제 활용한 여러 형태의 이렇게 특화된 서비스 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내재화하기에는 좀 복잡한 그렇죠. 생태 환경들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마케팅 테크 기업들의 그런 어떤 서비스 플랫폼들을 이제 활용해서 쓰는 이런 형태로 많이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원래 기술적인 거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마케팅 에이전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좀 노하우 기반에 네. 그리고 기계가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고객을 관찰하고 네. 고객을 이해하는 거는 정말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든 것들이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직관에 의한 창조력 이런 부분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역설적이게도 생각이 많이 들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가 뭐 그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 헤드라고 할 수 있겠죠. 정점인 그런 부문의 정점에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고도화된 집단 맞습니다. 일부와 시스템과 체계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엔터프라이즈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외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로 양분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희한테는 고민이죠.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로 보일 거고 그렇죠. 위기라고 생각하면 아마 위기감을 느끼는 그럴 그런 수 상황인 있을 것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느끼셨겠지만 뭐 컨텐츠 마케팅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 이미 많이 또 진행이 됐고 여전히 그런 이제 전문 대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한 영역도 있지만 뭐 일반적인 또는 이제 뭐 작은 규모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에 대한 거는 그냥 내재화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당연하다는 흐름처럼 가고 있고요. 네. 컨텐츠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인플루언서들의 그 영향력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뭐 굳이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좀 낡은 접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고민이죠. 저는 그거를 이렇게 따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믹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이게 따로 놀다 보니까 우리 브랜디드 컨텐츠랑 인플루언서 컨텐츠가 그러니까 융합되지 못하는 그게 약간 별개의 층위처럼 다뤄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이 얼마 전에 최근에 사실 그렇게 막 인플루언서와 어떤 그런 그 전통 미디어를 잘 믹스한 거는 여기 어때였나요? 여기 어때가 캠페인 했을 때 여기 어때 굉장히 많은 광고들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튜브에서 또 컨텐츠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게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거죠. 이쪽 미디어 캠페인 전체를 얘네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부스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믹스된 모델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는 그게 어떤 디지털 미디어다, 레거시 미디어다, 소셜 미디어다 이런 형태의 부분은 이제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그 브랜드와 그 산업군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소비자 접점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채널, 플랫폼, 컨텐츠를 활용할 것이냐는 건 다 개별적으로 이제 결정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마케팅 에이전시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공통된, 그러니까 외연이 넓은, 폭넓은 어떤 경험이나 어떤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능, 이 네. 부분의 장점이 수요가 저는 이제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이다라는 걸 네.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럼 앤디의 의견은 마케팅 에이전시의 위기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탑티어급의 네. 영역과 그다음에 시스템과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고 이제 애매한 크기의 이제 말하자면 관계에 의한 어떤 그런 마케팅 대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발붙일 수 있는 영역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 영역은 굉장히 줄어들겠죠. 네.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대체할 수 없는 그쵸. 네.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암암리의 대행사 기능에서 이제 뭐 아이디어라든가, 뭐 인사이트라든가,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통찰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그 부분은 그 경쟁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고 뭔가 새로운 시각에서 돌파구를 찾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들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어떤 수량, 어떤 기능적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그렇게 많은 그 숫자의 플레이어들이 필요하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큰 대행사들이 그런 어떤 내부의 인하우스 에이전시 기능들을 하게 되고 그 부분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소 에이전시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의 입지는 계속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생태계가 좀 한번 재편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에이전시들이 한번 곤욕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전체 생태 환경에 크게 한번 요동친 네. 경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을 한번 거쳐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는 약간 좀 그 타격을 좀 덜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정말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네. 특히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모바일이 나오면서 정말 큰 변화였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미디어의 어떤 그 패러다임 자체가 변한 네. 거니까. 그때 그 큰 변화 때 사실은 뭐 뒤처지는 회사들도 있고 네. 새롭게 부각된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회사들이 그때는 그 강점이었지만 점점점 다 비슷해지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네네. 지금은 사실 고유의 경쟁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도 많이 직면하게 될 거고요. 네. 고객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만큼의 어떤 타격감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이미 한번 타격을 받았고 어떤 회사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들을 조금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큼 막 그렇죠. 보수적이진 않다. 네. 예, 왜냐면 그때는 막 영상들도 막 유튜브 나오고 있는데 막 영상 감독님도 막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동차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제작을 다 막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연차가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혁신과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손들어주는 편의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디지털 미디어 혁명이 있을 때 레거시 미디어는 끝났다라고 막 얘기하기도 했지만 꿋꿋이 잘 버텼어요. 전혀 내용적인 변화들은 많이 있었지만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어떤 활용들이 등장하고 결국은 스마트 TV라는 형태로 해서 말하자면 결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형태의 변화들을 통해서 결국은 생태계가 바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5개 미디어 이런 것들 저희가 막 그런 것들 누가 이제 지저분하게 하냐 그러다가 어느 날 디지털 OH가 나오고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것들 활용한 기술의 접합들이 또 보편화되고요. 엘리베이터와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다이나믹하게 미디어 시간에도 다루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미디어들, 컨텐츠들, 고객 접점들을 활용한 새로운 어떤 전략적인 고객 경험과 마케팅 기회들이 펼쳐지는 거겠죠. 그거를 어떻게
고객의 니드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가 한번 재편이 되면서 없어지거나 대체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떤 전반적인 수요, 어떤 이렇게 팽창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AI의 어떤 혁신이라는 부분은 본질적으로는 팽창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마케팅 에이전시 측면에서 서비스 팽창이나 기회를 가져다주는 요소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일단은 모든 디지털 마케팅은 막 항상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챗GPT가 나왔을 때 구글은 망했다. 이게 나오는 것처럼 뭐 이게 뭐가 나오면 뭐 망했다. 근데 진짜 페이스북이 나온 다음에 사인은 망했어요.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괴적 혁신이 벌어질 때 그 파괴되는 지점을 저희가 읽는 거는 필요하죠. 근데 예시로 주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기존 질서 또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던 게 순식간에 이렇게 교체되고 사라지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텐데, 네. 사실 뭐 AI 리터러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변화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런 에이전시 사이드에서 그런 AI 기술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뭐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라든가 이런 것에 더 기민하고 빨리 실험도 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내재화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시장에서 고객이 기대하는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일까? 이게 이제 결국 도전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AI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충분히 인벤토리를 계속 확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라 하시면 매체적 제 측면에서 지면 확장 측면으로 계속해서 네. 확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기술적 뭐 컨텐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계속 낙인시키고 소비를 더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이제 미디어 시간 또 타임에서 또 다루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디지털 시장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미디어 바잉이나 기회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럼 저희가 좀 미디어를 다룰 때 미디어를 주제로 한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25년도 지금 AI 기술 또는 어떤 혁신에 의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어떤 변화라든가 뭐 좀 미리 준비해야 될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 이제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짚어볼 뭐 또 다른 어떤 의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크게 막 너무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네. 일단 지금 앞에 나눴던 것처럼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개인화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동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꽤 많이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 자동화의 이제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AI 기술이 바꾸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버즈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할 때도 사실 그런 수집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데 이 사람이 처리하거나 기계적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AI 기술이 접합되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긍부정 분석이라든가 어떤 컨텍스트의 미묘한 뉘앙스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낸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전에는 기술적으로 잘 안 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의견과 태도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고 유용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이제 데이터의 획득과 어떤 트리거에서 자동화된 반응을 보인다든가 이제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뭐 개인화된 어떤 광고나 컨텐츠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형태의 적용들이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접근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그런 이제 자동화에 대한 뭐 시도들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맞습니다. 뭐 제피어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뭐 국내에도 그런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프로그램들의 어떤 그런 자동화된 메시징을 보내거나 조건별로 뭐 서로 상이한 메시지를 보여주나 컨텐츠를 추천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아름아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의 가능성들이 결국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뭐 챗봇 이런 것들의 가능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챗봇이 항상 문제였던 거는 멍청한 대답을 하고 유용한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고 뭐 어떤 뭐 리드를 창출한다든가 전환을 만드는데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아쉬움, 실망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AI 기술과 접합되면서 고도화된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들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뭐 카카오톡에도 AI 서머리 기능 이런 거 붙잖아요. 네. 또 뭐 채널톡 같은 데에서도 이제 AI용 프리 트레인드된 어떤 그런 그 학습 데이터들 이런 걸 가지고 맞춤형 답변들 해내게 이렇게 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이제 좀 25년도에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소리 없이 우리의 실질적인 변화, 업무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자동화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 네. 근데 개인화를 하려면은 네. 개인화에 대한 니드가 그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그거를 충족시켜야 되다 패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사람의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자동화의 핵심은 사실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동화가 그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AI 기술과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제너러티브 AI의 어떤 그런 풍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학습된 데이터, 그다음에 개인화된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졌을 때 이제 그동안 약속처럼 막 미래의 장밋빛 가능성으로만 얘기되던 것들이 좀 이렇게 현실적인 효과를 내는 문턱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그렇죠. 해보는 그래서 거죠. 저도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 인텔리전스의 가장 큰 핵심은 각 앱별로 학습을 하냐 안 하냐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제일 웃긴 거는 무조건 다 디폴트로 학습을 되어 있고 제외시키려면 들어가서 다 하나씩 제외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앱 많은데 이 앱들 다 가서 그러니까 내가 예민하게 이건 난 제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은 정말 가서 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기능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제공하고 싶지 않아. 난 이거 개인화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은 다 수동으로 내가 인텔리전스 기능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다 하나하나씩 꺼야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같은 현상에서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음성 명령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불 켜줘, 타이머 5분 맞춰줘, 뭐 이런 거 지금 어떤 사례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디바이스에서 이제 앱의 제어에 그런 AI 기술이 접목될 수 있다라는 게 결국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불필요한 학습 설정들 다 꺼줘. 그러면 알아서 다다다다 꺼주기를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시리한테 한번 물어보고 네. 꺼달라고 한 다음에 꺼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25년도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어오던 변화들의 연장선에 있는 것도 있고, 네. 지금 저희가 예기치 못하던 뭐 새로운 생태계나 환경의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사실 저희가 말을 아끼고 있는 많은 부분은 검색 쪽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뭐 왜냐면 저는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도입이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사실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사실 검색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다음 시간이군요. 미디어 주제 한번 다뤄보고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25년도를 이렇게 전망하면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거
또는 어떤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들, 그다음에 기대되는 어떤 혁신 등 그런 것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뭐 사실 뭐 2024년도의 트렌드 키워드에서 뭔가 하나 더 추가된 느낌이긴 해요. 아니 사실 뭐 이게 좀 뭐 너무 과한 얘기고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다루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제 25년도는 AI 에이전트가 실현이 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어떤 그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2025년도 된 다음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미 뭐 얘기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미디어의 뭐 24년도 한번 좀 정리하고요, 변화들을. 그다음에 그 변화가 25년도에는 또 다른 어떤 변화를 또 예고하고 있는지 이런 전망과 뭐 기대치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